작은 아파트 거실, 어둑한 형광등, 불빛 아래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은 언제 돼? 큰아들이 리모컨을 던지며 말을 툭 내뱉었어요.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움츠려 있다가 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는 것도 힘겨운 모습이었어요. 곧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큰아들은 불만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어요. 진짜 답답하네. 나이 먹으면 다들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옆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맨날 밥 차리는 속도만 봐도 짜증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주름진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익숙한 듯 쌀을 씻고 냄비를 올렸어요. 끓는 물 위로 허연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이 눈을 찌르듯 맺히는데도 할머니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움직였어요. 밥이 금방 될 거다. 하지만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김치라도 먼저 내오든가. 큰아들은 성질을 못 참고 탁자를 발로 찼어요. 이 집에서 밥 얻어먹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둘째 아들은 웃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그냥 돈이나 주시죠. 어머니,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사 먹을게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조촐한 반찬이 놓였어요.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국. 허름하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맨날 이거야?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큰아들은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진짜 미치겠네. 고기 반찬은 어디 있어?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제대로 줘야 장을 보지. 어머니, 이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해줄게. 하지만 큰아들은 툭 쏘아붙였어요. 됐어. 그냥 돈이나 줘. 내가 해주는 밥 따위 필요 없다고. 그 말과 동시에 큰아들은 할머니의 지갑을 가로챘어요. 작고 낡은 지갑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지폐를 하나씩 꺼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다야? 둘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진짜 이런 거 쥐어주면서 용돈이라고 주는 거야? 어이없네.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야. 다 가져가면 안 돼. 큰아들은 그런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은 돈까지 몽땅 빼냈어요. 생활비는 무슨. 늙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피곤하다고.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나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딴 거 못 먹겠어.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밥을 밀쳐놓고 문을 나서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내고 돈이 부족하다고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도 자식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냄비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력이 부족해 손이 떨렸어요. 손에서 냄비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며 손등을 데웠어요. 진짜. 거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큰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젠 밥도 제대로 못해? 둘째 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손이 계속 떨리더라. 병이라도 난 거 아냐? 할머니는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다, 그냥 실수했어. 하지만 큰아들은 비웃으며 혀를 찼어요. 이젠 거짓말까지 하네. 늙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왜 자꾸 귀찮게 만들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자식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고. 우리 장 보러 가야 돼. 둘째 아들은 지갑을 가리키며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거기엔 몇 장의 지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겠니? 큰아들은 지폐를 빼앗듯 가져가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뭐, 이거라도 어디야. 다음 달엔 더 줘야 돼. 그들은 그렇게 돈을 가져간 뒤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홀로 부엌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이 집에서 그녀는 단순한 하녀일 뿐이었어요. 몇 달 후, 자식들은 점점 더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돈이 없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 진명이나 우리 앞으로 바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챙길 거잖아. 맞아.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다던데.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 둘째 아들은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도장 찍으면 돼. 간단하지?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내 집이야. 너희가 그러면 안 돼. 큰아들은 순간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어차피 늙으면 우리한테 올 거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책상을 손으로 쿵 쳤어요. 4인이나 해. 우리가 해줄 때 하는 게 좋아. 괜히 버티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가만히 깍지 꼈어요. 나도 이 집에서 오래 살았어. 이곳에서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아. 큰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진짜 짜증나네. 늙으면 우리한테 기대야지. 왜 쓸데없이 애착을 가져? 솔직히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 집까지 차지하려는 거야? 둘째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 할머니를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낡은 아파트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어요. 똑, 똑, 똑.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거의 없었어요. 큰아들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몸을 살짝 일으켰어요. 누구야? 올 사람도 없는데. 둘째 아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툭 내뱉었어요. 택배 아냐? 가서 받아. 하지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띵동. 큰아들은 짜증난 듯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선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 정옥순 어르신 댁 맞습니까? 큰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께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법률사무소? 뭐야? 우리 엄마가 무슨 소송이라도 당했나? 남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댁에 계신가요? 큰아들은 기분 나쁘다는 듯 턱을 괴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상한 사람 왔어요. 방 안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남자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라고 했죠? 남자는 서류철을 꺼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께서 오래전에 남기신 유언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서류의 맨 앞장에는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옥순 어르신의 유산 관련 법적 문서. 둘째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유산? 뭘 남긴 게 있다고 유언장을 써요? 큰아들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솔직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혹시 집 팔아 넘기라는 내용이면
우리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지만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우리 아니면 누구겠어요?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유산은 어르신을 끝까지 보살핀 사람에게 상속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며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우리 이름이 없다고? 그는 다급히 서류를 넘겨가며 확인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거 사기 아냐? 당장 변호사 불러야겠네. 둘째 아들은 씩씩거리며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누구한테 재산을 넘긴다는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봤잖아. 자식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어. 큰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당신 부양했잖아.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부양했다고? 넌 내 돈만 빼앗았고 난 너희가 버린 하녀처럼 살았어.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 줄 건 없어. 자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제야 그들이 진짜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은 손에 쥔 서류를 구겨버릴 듯이 움켜쥐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났어요. 이게 말이 돼? 엄마, 진짜 정신 나간 거야? 그는 씩씩거리며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렇게 우리가 싫었어? 그렇게 우리가 미웠냐고. 할머니는 조용히 큰아들의 분노를 바라봤어요. 둘째 아들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거짓말이야. 엄마가 이럴 리 없어. 엄마가 도장 찍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서류 한 장 한 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분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정옥순. 할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큰아들은 소파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야겠어. 이거 무효로 만들면 되잖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큰아들은 손을 멈추고 남자를 노려봤어요. 뭐? 왜? 남자는 서류철을 덮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것이며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이건 사기야. 우리 모르게 이런 걸 준비하다니.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돌봐줬잖아.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날 돌봐줬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을 너희에게 돈을 빼앗기며 살았다. 맞을 때도 있었고 굶을 때도 있었지. 그녀는 손을 올려 손등의 작은 흉터를 가볍게 쓸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끝까지 내게서 모든 걸 가져가려 했구나. 그 순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자식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는데 이거 무효로 만들 수 있죠?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본 후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린 가족이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변호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든 아니든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옥순 어르신께서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우린 진짜 빈손이라는 거야?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를 덮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네. 사실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챙겼어야 했어. 우리가 미리 확인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뭐,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엄마 돈 가져간 것도. 웃기지 마. 제일 많이 쓴 건 너잖아. 자식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점점 격해졌어요.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큰아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경험도 없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도박에 빠졌어요. 돈이 궁해지자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무시했던 어머니를 찾아올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욕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바깥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맞은편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네. 내 덕분이야. 젊은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아니요. 전 그냥 할머니가 잘 지내셨으면 해서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넌 참 착한 아이야. 처음 나를 도와줬을 때부터 그랬지.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란 건 말이다.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젊은 남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참이 지나 어느 날 문득 할머니의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의 두 남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그저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큰아들은 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둘째 아들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들었어요.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 앞에서 힘없이 돌아섰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담담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햇살이 창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